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설을 앞두고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종이 상품권은 70만 원, 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은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으로 많이 와서 대목 경기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절 때마다 할인 온누리 상품권을 한 번에 구매해서 1년 동안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매달 할인 충전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사실 더 편리하다는 분들이 많죠. 요즘 지역에서는 대구 행복페이 충전은 언제 되느냐는 질문이 많은데요. 올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3,525억 원. 이게 아직 행정안전부에 묶여있다고 합니다. 예산도 전년보다 절반 정도가 줄었고요. 이걸 정부와 지자체 간에 어느 정도로 매칭을 할지를 결정을 못했다고 해요. 정부의 예산 분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자체들은 발행 규모는 유지하되 할인율을 줄이거나 규모나 할인율 모두 줄일 수 있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예산에 대구시도 고민은 많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월 6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오늘 소원인데요. 추위보다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황사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대기 상태가 너무 나쁩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은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고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고 도로 결빙이 발생해 미끄러운 곳 많겠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설량은 3에서 8cm 예상됩니다. 대기도 계속 매우 건조하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시가 원도심 최대 유휴부지인 옛 안동역을 문화관광타운으로 조성합니다. 시는 도심을 연결하는 남북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과 야외 워터파크, 키즈 테마파크 등 즐기는 관광시설로 구축하는데요. 올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부지에 안동만의 특색이 가미된 문화복지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안동시 국가철도공단과 사업의 속도를 박차고 가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겨울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이지만 다행히 큰 추위 없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해서 내일 새벽 그치겠고요. 다음 주까지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계속해서 건조경보 내려져 있어서 화재 가능성 큽니다.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이 새 관광 슬로건을 대한민국의 숨, 울진으로 정했습니다. 울진군은 환경부가 발표한 2020년 전국에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도시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제13회 공기의 날 기념 맑은 공기 모범 도시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이 새 슬로건은 울진의 맑은 공기 이미지를 나타내고 다양한 활동에서 내뿜는 경험의 숨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관광 슬로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디자인도 확정했는데요. 숨의 금강송 이미지를 결합하고 시옷을 폐의 이미지로 표현했고요. 전체 레터를 울진의 바다를 연상할 수 있도록 물결이 흐르는 이미지로 나타내서 울진의 살아 숨쉬는 자연과 맑은 공기를 담았습니다.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울진의 청정도시 이미지를 관광 브랜드화해서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울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높은 7도, 습도는 5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1에서 2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의료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울릉군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작년부터 9차례 공고를 내 전문의를 초빙하려고 했지만
도서 지역 특성상 의료 인력 모집이 어려웠는데요. 이석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지난 4일부터 울릉군 보건의료원에서 가정의학과와 내과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이석환 전문의는 1995년부터 작년까지 약 28년간 대구의료원 가정의학과장으로 재직했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울릉 군민의 건강보건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작년 2월 권종국 정형외과 전문의를 초빙해 각 분야의 수준 높은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합류로 의료 열악 지역으로 꼽히는 울릉군에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금요일에는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들어서 첫 방송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행정통합입니다. 네, 군위 행정통합했고 안동 예천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두 지자체는 경북도청 신도시를 양분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전에도 관련 논의가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진척이 없었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들이 지자체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사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데요. 네. 찬성과 반대,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안동 예천 생각이 이제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네, 우선 안동시는 행정통합에 적극적인 입장인데요. 네네. 경북도청 신도시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른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안동시는 올해 안동 예천 행정통합을 묻는 주민투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찬성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예. 대규모 국가 지원 사업을 유치하는 데도 유리하고 현실로 다가온 지방 소멸을 막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요. 통합해서 지자체 규모를 좀 키우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반대하는 입장은 어떤 거예요? 네, 반면 행정 통합으로 작은 지역이 큰 지역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네. 광역화로 행정이 도심에 편중되면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 때문에 섣부른 지역 확대보다는 주민 행복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예천군은 통합이 능사가 아니고 주민 행복 지수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사실 찬반 모두 이해가 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육성을 위한 걸로 통합이 필요하다면 뭐 다른 대안은 없는 거예요? 네,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도청 신도시를 통합 생활권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주요 업무를 보면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공시설 기반 시설의 유지와 관리, 대중교통 계획 협의와 순환버스 운영, 공동시설물 유지 관리 운영 등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과거 행정통합의 사례를 보면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의 경우 이미 10년이 지났으나 산술적으로는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또 1995년 구미시에 통합된 선상군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흡수 통합에 가까워 농촌 소멸이 가속화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일방적인 통합은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봐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무인기입니다. 무인기. 예. 이거 북한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 위반했다는 그죠? 그거죠. 네, 예. 맞습니다. 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서울에 침투했는데요. 당시 군 당국은 그동안 서울 북부 일부 지역만 비행했다고 주장했고 네.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그쵸? 해명했는데요. 예. 하지만 지난 4일 대통령실에 북한 무인기 대책을 보고하면서 적 무인기 한 대가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후 5일 브리핑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정정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비행 금지 구역 침범은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 당국의 입장을 번복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국내 민간 동호회를 중심으로 제작된 무인기 일부가
북한 영토를 비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이들 동호회는 금강산을 촬영해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강원도 고성에서 비행기를 띄워 2시간 정도 금강산 일대를 비행하며 지상과 영공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적인 차원이 아니고 민간에서 일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게 법에 저촉된 거 아니에요? 네, 휴전선 일대를 무인기로 비행하거나 촬영할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군사 분계선 10km에서 40km 이내 무인 정찰기 등 항공기 비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단속은 어려운 편인데요. 수도권 비행 금지 구역과 휴전선 지역 미승인 비행 드론 적발 현황을 보면 휴전선에서 드론을 띄워 적발된 사례는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4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행복 북구 문화재단입니다. 예, 여기 무슨 일이 있나 봅니다. 네, 네. 새 상임이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역 유력 인사의 외압설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행복북구재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상임이사를 비롯한 후보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역 유력 인사 A씨는 자신의 측근이 문화계 인사 B씨를 상임이사 자리에 앉히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방위적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아예 대놓고 이 사람 뽑으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네, 네. A씨는 B씨가 좋은 사람이니 뽑으라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본인은 이미 상임이사 자리에 내정됐다는 말을 공공연히 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사실 문화기관장 공모를 둘러싼 논란은 하루 그러게요. 이틀 일이 아니죠. 네. 전문성, 능력을 보고 선발해야 하지만 매번 정치권이 공모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출범 여파로 각 구군 문화재단 기관장 공모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뽑아야 조직이 잘 운영되죠. 외압설, 내정설 이런 거 좀 사라져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주택도시기금 네. 대출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서민들의 주택 구입, 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상품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월생 보증금 대출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은행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지역민이 불편함을 겪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네. 최근 관련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지역민들도 낮은 금리의 대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주택도시기금은 대출이 일부 어떤 대형은행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불편도 많고 그래서 불만도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재 대출이 가능한 은행은 중앙 5개의 은행인데요. 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5년간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당시 자격 요건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에 영업점을 운영해야 하며 자산 총액은 75조 이상이 돼야 합니다. 네. 전국 영업점을 운영하는 은행으로 한정하는 조건이 발목을 잡은 건데요.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최근 재수탁기관 선정 입찰을 진행하면서 지역 일반 수탁기관 2곳을 선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대구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도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일반 수탁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지역이란 말을 딱 못 박았는데 뭐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역 일반 주택기관 입찰 자격으로 자산 총액 22조 원 이상, 재무 신뢰성, 자산 운용 능력, 수요자 접근성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합니다. 적격자 선정은 다음 달 1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도 대출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는 데 쓰이는 청약저축은 지방은행에서 개통할 수 있었지만 네. 정작 대출은 받을 수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요. 네. 각 지역은행은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청약저축 수탁뿐 아니라 일반 수탁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지역민에게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금융범죄입니다. 금융범죄. 갈수록 무섭습니다. 그죠? 네, 금융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처음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1년까지 누적 피해액만
3조 8천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스미싱의 경우 매년 1만 건 이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 금액은 평균 70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그 시골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상이다 이랬는데 이제는 뭐 나이고 성별이고 직업이고 안 가리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고령층이 금융 범죄에 취약할 것이란 통념이 이젠 깨진 건데요. 연령별 피해자 비율을 보면 60대 이상이 19.1%, 50대가 30.9%, 40대 21.8%, 30대 이하도 28.3%로 거의 모든 연령층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 십몇 년 전에 한번 전화를 받은 법원이라 그랬나? 뭐 그런 전화 한번 받은 거 있고 문자로 왜 아이들 엄마 나 뭐 배터리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네.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송금을 모르는 사람한테 안 한다.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그래도 또 놀라고 이러면 잘 안 돼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가장 잘 알려진 유형이기도 한데요. 네. 가족 지인의 사칭에 긴급한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및 금전 이체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어 금융정보와 인증번호를 슬며시 요구하는 수법도 있는데요. 네. 이 외에도 대출 사기형과 기관 사칭형도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빙자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거나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거나 피해자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온 그 보이스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전 그런 보이스피싱 영화인지 모르고 봤다가 그래서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렇게 안내 문자도 많이 와요. 우리는 금전 이런 거 요구 안 한다 이런 거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실제 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는 전화나 문자를 이용해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 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대환대출, 신용등급 상향 등을 위해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면 곧바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할 것을 추천합니다. 또 출처가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는 접속하기만 해도 원격 조정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교묘하게 만든 가짜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 및 금융 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어 곧바로 삭제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또 송금 전 은행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의 기지로 막아내고 이런 것도 또 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맞습니다. 만약 송금을 했어요. 그러면 방법이 영 없는 건가요? 네, 만약 이미 송금을 하셨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 또는 금감원에 전화해 신속히 계좌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신규 계좌의 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구의 연극계가 2022년 지난해 참 다양한 수상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청소년 연극 동아리도 큰 역할을 했는데 정화여고의 연극팀 도담이 아주 또 좋은 소식을 갖고 와서 윤가영 리포터가 만나고 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지난해 대구 청소년 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대한민국 청소년 연극제 대구 대표로 참가해서 동상을 수상한 오. 정화여고 학생들로 구성된 연극 동아리 도담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작은 동아리방에 학생들이 5명 정도가 옹기종기 모여서 올해 있을 연극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수상작을 짧게 한번 들어보고요. 또 회의에 참여하는 모습까지 해봤습니다. 그 기억이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겠지. 괴롭기도 하겠지. 근데 기억이라는 게 마냥 그렇지만은 않아. 좋았던 기억도 많거든. 이상하지? 지나고 보면 정말 괴로웠던 일들도 좋은 추억으로 변해 있는 게 많은 것 같아. 첫 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한번 내볼까? 당황스러움에 눈물을 흘리는 게. 그러면 첫 장면을 발표하는 걸로 해서 마지막 장면은 그 발표를 잘하는 걸로 해가 반전을 주는 걸로? 네. 처음과 끝을 그렇게 하는 게. 그래? 그러면 무대에는 어떤 소품들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한다는 거죠? 네, 학생들이. 맞습니다. 네. 이 매년 새로운 작품으로 연극제를 준비하기 때문에 1월에는 겨울방학 이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현직에 있는 시나리오 작가와 함께 피드백도 나눈다고 합니다. 네. 이 본격적인 연습은 학기가 시작되고 1학년 학생들이 들어오면 연습을 시작하는데요. 6년간 이 정화여고 연극 동아리 도담을 이끌어온 선생님도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 대한민국 청소년 연극제에서 우수 지도교사상도 오,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정화여자 고등학교에 교사로 있는 정명희라고 합니다. 동아리가 결성된 후 6년 정도 제가 지도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탐스럽고 야무지다라는 그런 뜻으로 도담을 지어가지고 애들이 열의가 있어서 그런지 첫 해 때 벌써 낭독곡으로 대상을 시작하고 청소년 연극제는 계속 금상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국대회 나가는 대상은 2번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예술 강사님을 제가 한 2년 3년 정도 오시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희들 시스템상 대본을 언제까지 만들고 또 외우고 뭐 이런 것들이 다른 타 학교에 비해서 너무나 빨리 진행되고 연습이나 이런 부분도 집중력 있게 하는 걸 보고 예술 강사 선생님들이 너무 놀라시고 저희 학교하고 또 작업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제 이름이 호명돼가지고 너무 깜짝 놀랬고 애들도 너무 축하해주고 뭐 우리 단톡방에는 애들 줌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완전 뭐 난리가 나고 이래가 애들한테 그런 축하를 받는 게 저는 사실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애들하고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잘 굴러가야죠 뭐. 애들도 이 연극을 통해서 다양한 삶을 체험하는 걸 얻어갔으면 좋겠고 훗날에 정말 연극부에서 했던 그런 활동들이 내 인생에 이런 좋은 경험을 줬구나라는 것만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선생님 마음이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고등학생 같은 막 공부, 뭐 입시 이런 것만 생각해서 연극 뭐 이렇게 할 텐데 네.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수업도 하고 또 학원도 다녀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은 참 반대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 도담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 중 한 명은 부모님께 연극 활동을 말하지 않았다가 이번 상을 받고서야 말씀을 드렸다고도 했는데요. 네. 학업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고 또 즐겁게 풀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단원들도 만나봤습니다. 저는 정화여고 3학년이 되는 임지민입니다. 사실 연극을 선택한 것도 제가 무대 위에 서는 거를 좋아했어서 선택한 거여서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관객들이 나를 집중하고 있고 내 대사 하나하나에 관객들의 반응이 올라온다는 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단체 연습을 계속 해야 되니까 학원 빠지는 일도 많고 뭐 그렇게 돼가지고 반대가 많으시긴 했는데 그래도 결과로 보여드리니까 좋아하셨어요. 통일 연극제를 나갔었는데 그때 저희가 시나리오를 쓰고 작가님께 피드백 받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흘러갔었어요. 그 전에 악재가 너무 많았어서 계속 막 코로나 걸리고 독감 걸리고 그래서 되게 기대감이 많이 없었는데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라서 막 뛰어나갔었어요. 저는 정화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될 이혜진입니다. 제목이 낮 예시인데 각자의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을 이제 어떤 갇힌 공간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친구들이 그걸 이제 해결해가는 내용입니다. 사실 시나리오 쓰는 게 굉장히 어렵고 서로 의견도 다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연극 활동 중에서 제일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걸 잘 헤쳐내가서 새로운 연극을 만들다 보면 그 뿌듯함 덕분에 잘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엄청 뿌듯했고 그동안 했던 노력들을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직장 연극 활동 같은 거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 좋은 기억을 살려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네, 정화여고 연극 동아리 도담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네. 올해도 좋은 작품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가영 리포터였습니다.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의 문화예술인들을 다시 만나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천재의 삼각지대, 도시를 읽어주는 남자 권상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새해 뭐 좋은 꿈 꾸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꾸려고요. 이제 네,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대구의 독립운동가이자 서재학자 이원식 선생이 남긴 옥중일기에 기록된 인물들 조명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일기장에 그 뽕나무 골목 남쪽 300m 범위의 인물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네. 그 소개된 인물 중에 건태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이분은 한국 최초의 테너이시죠. 네. 한국 최초의 테너. 네. 이분이 일기장에 적혀 있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테너이다 보니 이분이 무대에 서기만 하면 다 최초이지 않겠어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뭐 하신 거. 금수저신가요, 이분은?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국 성악 역사상 최초라는 대부분의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향촌문화관 네. 거기 전시실 가면은 쭉 사진들이 있는데 거기 권태우 쌤 사진도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네. 권상구 씨는? 제가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그 이분의 음악학원이었던 그 대구에서 마스터 별장이라는 곳에 방문하게 되면서부터인데요.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마츠타라고 하는 게 일본 사람이었던 것 같고, 네, 적산가옥인가 보네요. 네, 일제강점기 때 이제 어떤 이분의 별장으로 쓰던 네. 좀 넓은 이제 공간이었는데 2005년 경에 그 한 일본인과 함께 이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네. 그 집의 주인이 제가 아시는 분이셨어요. 진짜요? 그 현 그 대구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셨던 김형국 관장님. 김형국 관장님. 네, 저도 깜짝 놀랐죠. 사전에 제가 정보를 못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음악가들이 자기 어떤 스튜디오나 레슨실로 이제 충분히 운영할 만한 면적과 공간들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마당에도 이렇게 잔디가 쫙 깔려 있었는데 집에 면적만큼 또 마당이 있었어요. 상당히 고풍스럽고 그렇군요. 멋진 곳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대구에서 어떤 궤적을 가졌는지 이제 추적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 권태우란 분이 대구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안동분이시죠. 안동분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대구 연고가 아닌데 네. 왜 대구를 좋아하셨고 그러니까. 또 대구의 술집에 자주 드셨는데 주신으로 불렸다고도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 음악학원을 조사를 해보니 1946년 8월 31일 날 영남일보 기사에 이 음악학원의 광고가 나왔는데요. 이 광고의 구문들을 보니 당시에 이제 음악가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등용이 됐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산가옥 건물이 학원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음악 학원. 네. 요즘으로 치면 뭐 명동 내거리, 네, 알겠습니다. 어떤 데인지. 그렇죠. 입시나 그런 데군요. 그런 것들의 근대적 형태였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네네. 그 광고문을 보면 광고를 냈어요. 여기 와서 배우라고. 예과와 별과가 있는데 예과의 기준을 보면 그 중등 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그리고 시험은 국어, 영어, 악곡, 신곡을 시험 봤다고 하는데 악곡은 뭐 조선 악곡을 말하는 것이고 신곡이란 거는 신곡은 클래식, 뭐 서양, 뭐 어려웠겠는데요. 기독교 베이스의 음악을 국어, 말했겠죠. 영어. 네, 그러니까 중등 정도의 학력은 되어야지 네. 그 이제 어떤 그 레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면 이제 요즘으로 치면 대학, 그렇네요. 칼리지 정도였는 것 같고, 별과는 보면 초등 졸업자이며 악곡과 신곡만 봤다고 하는 걸 보니 뭐 요즘으로 치면 예고 정도가 아니었을까. 네. 네. 그럼 예과가 좀 더 추정합니다. 높았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궁금한 건 이렇게 해서 많이 왔을까요? 많이 네. 왔겠죠? 당시는 이제 그 해방 직후니까요. 또 둘러보면 음악이나 예술 관련된 학교가 없었어요. 뭐 사범학교는 교사를 양성하고 네. 그리고 뭐 신명학교, 개성학교 정도야 개신교가 세운 학교이니 음악 교육을 했겠죠. 저도 개성학교 다녔는데 90년대 다녔는데도 매일매일 제가 찬송을 불렀거든요.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다. 그래서 개인이 이런 레슨 공간을 만들어서 예술 교육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공짜로 가서 가르쳐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분도 또 술집도 가셔야 되니까요. 술값도 벌어야 되고. 네. 재산의 비용으로 네. 하셨군요. 그러니까 대구시와 인연이 대구하고 인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을 더 찾아보니 이분이 1928년에 대구에서
그 독창회를 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이 행한 첫 번째 얘기는 다 최초가 된다. 최초. 네네. 그래서 이 독창회가 한국 최초의 독창회가 됩니다. 입에서 불이 나왔던 사람이라고요. 입에서 불이 노래를 나왔다. 부를 때. 그러니까 요즘 CT 촬영이라고 있잖아.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CT 기기가 개발됐다라면 네. 노래를 부르실 때 CT 촬영을 한다면 정말 불이 나오는 건지 확인할 수 그런 있었을 연구도 텐데. 좀 과학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그 싶고. 성량이란 게 엄청났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예. 그리고 이분의 그 흔들고 이분도 여전히 이제 크리스찬 베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1903년에 안동에서 태어나서 그 선교사 부인에게 피아노를 배웠고 당시 안동 예배당에서 나오는 찬송가집 172장 전곡을 외웠다고 하고 우와. 뭐 이제 좀 지루하니까 지휘나 독창까지 했다고 합니다. 진짜 음악적으로는 너무 그 타고난 실력을 가지신 분이었다. 네, 좀 부족했다는 거죠, 조선이. 그래서 1924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고등음악 학교를 다니게 되고 한국인 최초로 베토벤 100년제 독창자로 뽑혔습니다. 요즘은 또 몇백 년제 또 계속 했죠. 400년제, 300년제. 네, 뭐 탄생 사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독창회가 이제 대구와의 첫 인연이고 28년에 또 대구에는 그 청중들도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에 그때도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제일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크리스천 베이스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청중이 많은 곳에 뮤지션들은 가니까요. 네. 그래서 이분의 궤적을 보면 이제 안동 그리고 대구, 평양, 경성만 이렇게 찍게 되는데 당시에 이 미국의 북장로파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과 그러네요. 관련이 있는 지역에 주로 다니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구가 이미 이렇게 그 음악에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거는 뿌리가 상당히 깊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역할뿐 아니라 뭔가 작곡을 하셔가지고 또 뭔가를 뭐 음계 이런 거를 새로 하셨다고. 네, 아까 말씀드렸죠. 다 최초라고. 어떤 그래서 최초입니까 이건? 그 이제 이분이 독일 고전 음악을 전공하셨던데 뭐 클래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팔음계에 대한 이해는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당시에 우리 민족의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의 노래가 악보로 기록이 된 적이 없어요. 없죠.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악보로 기록해서 노래를 부르려면 일반 성인들한테 팔리는 노래는 대중음악이 될 거고 그럴 기회는 잘 못 쓰다는 거죠. 그 음반이 팔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동요 작곡에 많은 이제 클래식 그 어떤 음악가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분이 작곡했던 노래가 봄나들이에요. 나리 개나리 이거죠. 병아리 때 쫑쫑쫑 봄나들이 갑니다. 이렇게 이런 노래가 있죠. 네. 저는 그 이게 개인적으로는 권태호죠. 음치인데 저도 잘 부르셨어요. 소화가 되는 그런 이건 동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네. 어릴 때부터. 그 저는 이걸 약간 상상을 해봤는데 우리 국악은 우리 민족의 음악은 오음계라고 오음계죠. 해요. 네. 아주 프리미티브하고 원시적인 아직 단계에 있는 거죠. 네. 저 북아프리카 음악도 오음계거든요. 흑인들의 음악도 오음계고 주로 민속음악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재즈나 소울도 오음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오음계 음악을 서양 클래식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제 팔음계 악보로 그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우리 목소리 상태, 아날로그 상태에 있던 것들이 이 PF에 기록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어떤 그 번안 작업이나 그러니까요. 변화, 필요하겠네요. 그 시기에 이제 이분이 이런 것들을 이제 작곡을 하셨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근대 음악가들의 활동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박태준 네. 현재명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럼 활동한 그렇죠. 다른 거예요? 분들 뭐 동무생각 박태준 네네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엔카 느낌이 난다. 일본의 어떤 이게 뭐가 먼저냐예요. 사실 그래서 그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음악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엔카는 우리 백제하고 가야가 우리 거 같는데. 한반도에서 쫓겨나면서 들고 갔던 음악 아니냐. 그러니까. 도대체 뭐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100년 전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불렀던 그 리듬 이런 것들의 근대적 형태를 이제 체보해냈다. 어떤 그렇죠. 악보로 그려냈다. 이런 측면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큰 의미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일제강점기 잠깐 얘기하셨는데 활동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강점기 기간 동안은. 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송기정 일장기 말살 사건에 대구 사람들이 대거 항상 등장인물로 등장을 했죠. 현진건도 그렇고 이여성도 그렇고 이분도 그 기정아 승용아 너를 보내고 라는 노래를 작곡을 했는데 왜 올림픽에 이제 출전하면서 이제 보내게 된 요즘으로 치면 그 프랑스가 알제리를 식민지로 했는데 이 프랑스 무슨 올림픽 참여를 했는데
프랑스 국가대표로 알제리 식민지에 어떤 사람이 갔을 때 알제리 시민들이 보냈을 법한 어떤 네. 응원과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라고 네. 추정을 해보는데 네. 이 노래는 바로 금지 명령이 좀 내려지게 일본에서 됐고 금지시켰겠죠, 그죠? 네, 네. 못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권태호 그랬구나. 선생도 그 술만 좋아하셨던 게 아니라 네. 이 대구 예술가들처럼 의리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런 면에서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이렇게 기억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해방되고 나서 어디서 활동하신 거예요? 대구 네. 계셨어요? 그래서 뭐 예술계에도 이름을 많이 좀 올리셨지만 주로 향촌동에서 이름을 올리셨고요. 우리 대구 향촌동이요? 예, 향촌동에 이제 술의 신, 뭐 바커스 주선이라고 불렸던 분이시고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져왔는데 네. 이 왼쪽 어깨에 오. 지팡이가 보이시죠? 네. 이제 뭔가 걷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고 오른쪽 앞에 술잔이 이마에는 있네요. 상처 있는데? 깨지셔가지고 지금 반창고로 무슨 넘어지신 건가 보다. 연극인처럼 네. 연극 배우 역할 같은 느낌. 네, 너무 어떤 저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이 다방이 호수 다방인데 이분이 이 호수 다방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네. 지나가는 문인들이 있으면 지팡이로 가로막고 네. 항상 담배값을 이렇게 뺏었던 그런 분이시라고 합니다. 진짜요? 네. 이분은 그 한국 최초의 타이틀은 다 가지고 계신데 그러니까 왜 이런 것도 이랬을까? 한국에.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 이분의 어떤 인생이 확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 2년 전에 그 만들어진 영화 어너더 라운드라고 있는데 영화 한번 보십시오. 어나더 라운드요? 그거 그 저 주제가- 북유럽 영화 아니에요? 술 예, 영화. 아십니까? 예, 예.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네, 우리 황진 PD님 얘기죠. 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을 유지하면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선생님인데. 네, 노동이 끝나고 나서 술을 마시라. 이건데 그게 아니라 노르웨이 정신과 의사 핀 스카드루드의 주장에 의하면 이제 노동을 하기 시작하면 술을 마셔라.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제 그 노동을 할 때 술을 마시고 노동을 할 때 노래가 나오고 그래서 이 그 노래와 노동, 술은 이렇게 어떤 같이 가는 거다. 힘든 거 잊으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얘기기도 하죠. 네. 힘든 노동 술 기운을 잊어라라고 어떻게 마시지 않았을까 예전에. 그거는 교과서적 해석이고. 진짜요? 권태호 선생님의 삶을 네, 보면 네. 아주 뛰어난 예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주를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다. 이런 측면을 다시 한번 행복해진다. 네, 재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향천동 호수다방 여기 사진 보여드리고 싶네 진짜. 여기가 호수다방이라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어떤 분들 많이 만났을까요? 뭐 다 그래서 유명한 분들 대구에 나오겠네. 또 유치원의 궤적도 많은데 네. 이 유치원 집안이랑 사돈 관계였다고 해요. 오. 그래서 호수다방의 유치원 그리고 목포고부 김우진의 그 동생이었던 김혁진과 함께 경주 3인방으로 통했는데 와, 당시에 대학이 없으니까 그 서라벌에 경주에 예술대학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같이 청강을 하시다 보니까 인연이 되었는데 이 청마 유치원 선생과는 사돈 관계였는데 네. 늘 약주를 하시면서 야 우리 둘 중 하나는 속았는 것 같다. 이렇게 누가 속았을까요? 그것도 궁금한. 너무 재밌다. 네. 대구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훌륭한 음악인들이 많이 배출되고 네. 합창의 도시, 음악의 도시가 됐나가 딱 답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제 결국 그 선교사들이 많았다는 거고 네. 선교사들의 배를 통해서 그 쉽게 말해서 빌보드 차트에 그 유명해진 LP판이 네. 한 달이면 이 일본을 거쳐서 이제 대구에 떨어졌다는 거고 그리고 선교사들 그 턴테이블 재킷 피아노도 속에 들어왔잖아요, 대구로. 한 달 그죠? 전에 출매된 미국의 그런 노래들을 바로바로 이 로컬의 아이들은 듣고 부르고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베이스로 이 한국 클래식과 네. 대구의 클래식은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대구입니다, 여러분 진짜. 또 새롭게 기억하게 되고 막 자부심이 생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의 삼각지대 권상구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금요일엔 문화. 오늘은 최영의 음악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세요. 네. 자, 2023년에 대구의 문화예술계가 2022년에 그 뜨거웠던 열정을 쭉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기대가 저는 됩니다. 확실히 그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신년음악회부터 열리죠? 네, 바로 오늘 저녁입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대구 시향의 새해 음악회가 열립니다. 네. 고음악계 최고의 프리마돈나로 칭송받고 있죠. 소프라노 임선혜의 그러니까요. 협연과 우리가 신년음악회 하면 떠올리는 왈츠, 폴카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는 네. 말 그대로 신년음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9일에는 달서아트센터에서 달서문화재단 신년음악회가 장사이게 오랜만에 찾아오셨네요. 그러네요. 협연과 영남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우리 음악으로 꾸며지는 흥겨운 신년음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 요즘 대학들 또 음악회도 막 많이 열리는데 네. 신년음악회도 이어지더라고요. 네, 올해는 그 계명대학교 신년음악회가 바로 어제 어제 열렸었고요. 열렸죠? 네. 17일에는 제16회 경북대학교 신년음악회가 뮤지컬 갈라 콘서트 형태로 열립니다. 네. 남경주, 윤공주 등과 함께하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뮤지컬의 그렇네요. 유명 아리아들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대학이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주최하는 신년음악회로서는 국내에서 아마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네.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요. 1월은 신년음악회의 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죠? 오늘 어떤 음악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네, 2023년 1월에는 1월에 태어난 천재 작곡가들의 짧았던 생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와 독일 예술가고 리트의 왕이라고 불리는 슈베르트가 1월생이더라고요. 두 사람이 다. 네. 모차르트는 1월 27일생, 슈베르트는 1월 31일생입니다. 네. 두 천재 작곡가 모두 젊은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천재였고 30대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이 다 썼다고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그렇죠. 엄청난 곡들을 썼다는 것도 진짜 네, 그저 네. 신기하고 부러울 따름입니다. 네. 서양에서 그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연필로 악보를 모두 옮겨왔더니 어떤 사람이 30년 동안 다 쓸 수 없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라는 진짜요? 그렇게 의심이 들 만큼 그러니까. 엄청난 작품들을 예.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 그 또 음악학자들이 어느 작곡가 작품들 모아서 왜 막 앞에 작품 네, 번호 분류를 이름에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죠? 네. 모차르트의 작품은 사후에 음악학자 쾌헬에 의해서 분류가 되어서 우리가 쾌헬 넘버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626곡의 작품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626곡 하지만 엄청나죠. 말도 안 되는 네. 거예요, 그죠? 네. 슈베르트는 1000곡이라는 작품을 남겼는데요. 네. 모차르트의 626곡 가운데 20개가 넘는 오페라 작품이 속해져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양으로 보자면 사실은 슈베르트보다 모차르트는 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천재적인 음악성으로서 동시대뿐만 아니라 후대의 여러 작곡가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친 이 위대한 두 작곡가는 아마 살아생전에 끊임없이 창작의 역량을 맞습니다. 발휘했던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또 모차르트는 뭐 어릴 때부터 아빠랑 같이 다니면서 신동으로 이렇게 막 했는데 그렇죠. 유명했는데 네. 슈베르트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네, 써놓고도 뭐 막 발표도 살았던 못하고. 환경도 좀 불우하고 가난했었고 그쵸. 그러니 말 그대로 천재적인 천곡이라는 작품이 천재성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살았을 때 그의 천곡이 다 공개가 되지도 않았었던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쵸. 천곡 가운데 600곡 가량이 예술가고 가곡이죠. 리트라고 네. 알려져 있는데요. 슈베르트는 그야말로 수줍음 많은 소년 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알이 작은 안경을 쓴 통통한 얼굴의 청년 슈베르트 초상화는 아마 네.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평범한 인상의 젊은 청년의 모습 뒤에 역사의 길이 남을 천재 작곡가로서의 재능이 숨겨져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슈베르트는 그렇게 많이 쓰고도 생전에 널리 유명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작품들이 그대로 발표되지 않은 곡들이 많습니다. 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교향곡이 9곡이나 되고요. 피아노 소나타가 21곡, 그 외에도 소품은 수도 없이 많고요. 네. 서연악 사중주 15곡을 맞습니다. 비롯한 아름다운 실내악 곡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진짜 어릴 때 슈베르트 사진 있잖아요. 네. 미소년. 네. 그 모습하고 나중 사진하고 완전히 이게 매치가 안 돼서 깜짝 놀랐을 만큼 네. 그 어릴 때 사진이 저는 그게 훨씬 더 네, 좋아요. 그 어릴 때 그 천사 같은 모습으로 슈베르트는 또 굉장한 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진. 실제로 본인도. 네, 그래서 클래식 음악 역사상
빈 소년 합창단을 거친 대표적인 두 작곡가가 바로 하이든과 슈베르트. 네. 아주 아름다운 미성의 보이 소프라노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곡을 많이 썼나 보다, 리트를. 그렇죠. 아마 음악 성악에 조금 더 본인도 좀 애정이 깊었던 것이 아닌가 클림트도 싶습니다. 또 슈베르트를 그렸다고 들었는데. 네. 그죠? 클림트가. 네, 슈베르트의 그림 그렸잖아요. 슈베르트의 그림에 보면은 피아노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작은 알을 안경을 쓴 통통한 얼굴의 옆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 그림은 2차 대전 중에 소실이 되어 있고 지금은 우리가 사진으로만 보게 되는데요. 당시 비인에서 유명했었던 예술 후원가 덤바라는 사람이 이 슈베르트의 가곡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그려달라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자신의 가곡에 반주를 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비록 그림은 사라졌지만 그의 가곡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마왕, 송어, 보리수, 세레나데, 아베마리아, 들장미 뭐 이름만 대도 여러분들 다 멜로디가 떠오르는 아름다운 곡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의 가곡들은 정말 영원히 살아서 빛나는 작품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막 듣고 싶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삶이 그랬으며 그의 성향이 그랬으며 네.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리트 작품들이 탄생한 거 아닌가? 다른 뭐 음악들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네, 어떤 음악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슈베르트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곡을 많이 남긴 이유는 그가 당시 꽃피웠던 독일 낭만주의 시에 대한 이해가 타고났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밝힌 학자를 봤었는데 뭐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뭐 이런 하이네나 이런 시인의 시, 그죠, 밀러의 시에 대한 맞습니다. 어떤 탁월한 공감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가곡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지? 피아노하고 성악곡의 어떤 비율도 예전에 반주 예를 들면 이랬다면 맞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막 대단하게 나오고 가곡의 피아노가 반주가 아니라 또 이중주의 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중주. 네. 그러니까 가곡을 피아노의 이중주라고 이렇게 높인 작곡가가 바로 슈베르트와 시몬입니다. 두 사람의 성향은 많이 다르지만 슈베르트는 피아노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성을 성악의 보조이면서도 성악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율성을 잘 표현한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교향곡도 슈베르트 거는 좀 미완성도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클래식 음악사에서 낭만의 출발을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에서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개의 악장이 각각의 역할을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에서 고전주의 소나타 교향곡을 완성했었던 시대에서 슈베르트는 9개의 교향곡을 쓰면서 8번째 미완성 교향곡에서 2개의 악장만으로도 충분히 교향곡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의 어떤 교향곡의 새로운 낭만 시대의 문을 연 작곡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낭만주의는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네, 슈베르트가 자유와 개성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낭만주의로 가는 다리를 놓았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셨습니다. 네. 오늘 근데 가곡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도 슈베르트니까. 그렇죠. 네. 신년에 아마 그 슈베르트의 가곡 여러 곡들 중에서 신년에 어울릴 것 같은 곡으로 송호를 골라봤습니다. 좀 신나게 들으시라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송호의 힘찬 기운처럼 신나는 음악 들으시라고 슈베르트 가곡 도이치 번호 550번 송호 골랐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ein süßer Ruh des muntern Fischleins Ware im klaren Bächlein zu, des muntern Fischleins Ware im klaren Bächlein zu. Ein Fischer mit der Rute wohl an dem Ufer stand und saß mit kaltem Blute, wie sich das Fischlein wand. Solang dem Wasser hänge, so dacht ich nicht gebricht, so fängt die Forelle mit seiner Angel nicht, so fängt die Forelle mit seiner Angel nicht. Doch endlich ward
zu lang. Ihr macht das Bächlein tückisch grüne, und ich es gedacht, so zuckte seine Mutter, das Fischlein zappelt dran, und ich mit regem Blute sah die Betrogene an, und ich mit regem Blute sah die Betrogene an. 네, 슈베르트의 송어 들으셨습니다. 요 송어 앞에 저희 코너 BG가 잠깐 나갔습니다.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자, 이어서 교통정보입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희망로 내거리에서 드랑길 내거리 방향, 드랑길 내거리 직전 3, 4차로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입니다. 범물터널에서 목련시장 방향으로도 목련시장 200m 못 간 지점에 진행차로 막고 공사 중이고요. 이어서 소통 상황 살펴보면 국채보상로 서대구공단 내거리에서 동신교까지 양방향 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김천 나들목 부근 188.6km 지점부터 191km 지점 3차로에서 비탈면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있고요. 중부 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금호분기점부터 유천 나들목까지 막힘없이 지납니다. 반대 대구 방향은 성서 나들목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금호 분기점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대구 학교지원센터가 학교 당직 경비원, 환경미화원 100여 명을 채용합니다. 기관 한 곳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고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우선 채용한다고 하는데 학교마다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이 다르대요. 대구시 교육청 대구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1월 1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지수가 여전히 너무 높아요. 마스크 꼭 챙기시고 손 자주 씻고 위생관리 잘해야 되겠습니다. 1월 6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